간밤에 생산자 물가, PPI가 선방했어요. 그래서 메모리가 화답을 하고 오늘 코스피도 화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샌디스크가 폭등을 했는데 최근 며칠간의 AI 기업들의 이런 흐름이 이 샌디스크까지 오면서 얘기하는 거는 AI는 이제 수요의 시대에서 계약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즉 지난밤 미국장이랑 오늘 코스피 핵심은 딱 이건데 AI가 이제 살까 말까 고민하는 단계를 지나서 도장을 찍고 계약을 하는 단계로 넘어간 거예요. 즉 이번 주 기업들의 실적 발표랑 어제 샌디스크까지 반도체는 이제 변동성 심한 전자제품이 아니라 따박따박 월세가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이다. AI가 반도체라는 상품을 금융적인 자산으로 뒤바꿔버린 거죠. 즉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단순한 수요가 아니라 그 수요가 얼마나 튼튼한 계약으로 묶여 있느냐. AI는 이제 꿈을 먹고 자라는 게 아니라 확정된 계약서를 먹고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피드백 루프가 깨지지 않는 한 AI 엔진은 멈추지 않을 거다. 저점에서 다시 코스피가 꿈틀꿈틀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어젯밤 가장 중요한 뉴스는 PPI는 아니에요. 물론 PPI가 아주 좋았죠. 7월 미국 PPI가 전월비 0.0%, 전년비 4.7%, 근원 PPI는 전월비 0.2%로 시장 예상보다 낮았어요. 그래서 시장이 9월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크게 낮췄죠. 메모리 주식을 포함해서 시장이 막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는 게 왜냐면 30년물 국채 금리는 여전히 5.21%죠. 이날 250억 달러 입찰의 응찰 배수가 최근 6회 평균 2.39배예요. 최근 6회 평균 2.43배보다 낮았죠. 즉 연준이 당장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낮아졌는데 미국 장기금리의 부수적인 부담은 아직 없어지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PPI가 금리 인상이라는 단기적인 위험을 낮춰준 거지. 미국 장기금리가 충분히 낮아졌다. 이걸 의미하진 않아요. 그래서 금리 주식시장 상승은 금리 문제가 해결됐다가 아니라 금리를 더 올릴 명분이 약해졌다. 이거에 더 가까운 거죠.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그리고 이번에 시장을 안심시켰던 PPI, 생산자 물가를 좀 뜯어봐야 되는데 겉으로 보이는 0.0%라니 평화로운 숫자 뒤에 치열한 전쟁이 있어요. 한 줄로 요약하자면은 물가가 잡힌 게 아니라 서로 싸우다 비겼다. 이번 PPI 0.0%는 모든 가격이 멈춘 게 아니에요. 에너지와 마진이 밑에서 끌어내리고 AI와 금융 서비스가 위에서 끌어올리면서 줄다리기를 한 그 결과가 딱 0으로 수렴했다. 일단 물가를 누른 소방수 3인방이 있는데 하락 요인이죠. 에너지 측에서 휘발유가 마이너스 5.7%, 이번 달 물가를 잡은 1등 공신이에요. 기름값이 떨어지면서 전체 상품 물가를 마이너스 0.7%나 끌어내렸죠. 유통마진의 경우에는 도매업자들이 마진을 줄였어요. 원가 상승을 소비자 가격으로 넘기지 않았고 스스로 흡수를 하면서 버티고 있다. 항공료 같은 경우도 서비스 물가의 상승세를 일부 방어해줬죠. 다만 반대편에서 숨어서 꿈틀대는 불씨들이 있는데 AI의 흔적이 있어요 지금. 컴퓨터 장비가 전년 대비 약 10% 올랐죠. 이게 진짜 무서운 숫자인 게 AI 서버, GPU 같은 장비 가격은 오히려 폭등 중이에요. AI발 물가 압력이 이미 생산자 단계에서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금융수수료가 약 7% 가까이 뛰었는데 주식시장 호황으로 인해서 자산관리 수수료가 튀었죠. 이건 경제 기초체력과는 상관이 없는 숫자를 왜곡시키는 요인이에요. 즉 현재 AI 인플레이션은 전체 경제가 아니라 컴퓨터, 반도체, 전력 이 특정 구역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국지전 상태다. 지금은 에너지 가격 하락이 AI 장비 가격을 막아주고 있죠. 앞으로 만약에 그런데 유가가 다시 오르거나 기업들이 더 이상 마진을 깎으면서 버티지를 못한다. 그때는 생산자 물가가 CPI, 소비자 물가로 전이가 되면서 전면전으로 번질 수가 있다. 그래서 연준의 속마음은 일단 시간은 좀 벌었네. 그래서 케빈 워십장에선 이번 숫자를 보면은 물가가 완벽해 이렇게 외치기보다는 일단 이번 달은 금리 안 올리고 넘어갈 핑계가 생겼다. 안도를 할 수밖에 없죠. 결국에 9월 금리 인상이란 단기 압박에서는 벗어났는데 눈은 여전히 AI가 만드는 그 병목 현상을 쫓고 있다. 즉 그래서 앞으로도 이 평화가 유지되려면은 AI의 효율성이 디플레이션의 힘이죠. 이 AI의 병목, 인플레이션의 힘보다 강해야 된다. 만약에 AI 장비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유가가 도와주지 않는다. 시장이 오늘의 안도감을 아주 빠르게 반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아했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M7 전체가 오른 게 아니에요. 오히려 훨씬 강했던 게 메모리, AI 인프라, 반도체 장비, 데이터 센터, 광통신, 샌디스크, SK하이닉스 ADR, 마이크론 등이 시장을 주도했죠. 즉 시장이 AI를 다시 사는데 그냥 엔비디아만 사지 않고 왜 이렇게 메모리를 다시 이렇게 세게 사는가? 왜냐면 이제 AI가 계산 문제가 아니라 메모리 계층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샌디스크가 던진 화두인데 지금까지 AI 투자는 GPU가 부족해, HBM이 더 필요해 이런 수준이었죠. AI가 공부를 한 단계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이젠 꽤 오래됐죠. AI가 우리랑 수다를 떠는 동안 추론의 시대로 넘어온 지 오래예요. 한마디로 너 아까 무슨 말 했는지 기억나? 이거를 KV 캐시라고 하죠. AI랑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맥락이잖아요. 우리가 실제 클로드나 챗GPT, 제미나 했을 때 이 맥락이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AI가 이전 대화 내용, 그리고 계산 결과 등을 어딘가에 계속 쌓아두어야 됩니다. 이거를 KV 캐시라고 하는데 문제는 AI가 많이 쓰일수록 대화가 길어지면은 이 저장해야 할 정보량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을 한다. 즉 빠른 메모리 하나로는 안 되는 거죠. 기억의 층을 쌓아야 된다. 한마디로 이젠 단순히 속도만 빠른 HBM 하나로 해결이 안 된다. 새로운 숙제가 있죠 그러면. 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어디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쌓아놓고 꺼냈을 것인가. 그래서 해결책이 여기에 아주 빠른 놈 HBM, 중간인 놈인 DRAM, 그리고 용량이 큰 놈 SSD 플래시를 층층이 쌓아서 관리를 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샌디스크의 주가가 폭등을 한 이유가 있죠. 어제 인베스터 데이에서 AI 추론이 늘어날수록 데이터를 담아둘 HBF나 고집적 플래시, 이 시장이 2030년까지 미친 듯이 커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플래시가 이제 단순히 저장 장치가 아니라 AI의 뇌에서 실시간 맥락을 기억을 하는 핵심 장소로 격상이 되었다. 즉 어제까지 AI가 슈퍼컴퓨터였다면 오늘부터의 AI는 거대한 실시간 도서관인 거죠. 앞으로는 단순히 칩 하나가 잘 팔리는 시대가 아니라 전체 메모리 계층을 쥐고 있는 기업이 진짜 승자가 된다. 샌디스크가 왜 HBF를 외치는지 여기서 감이 오는 거죠, 우리가. 다만 HBF를 HBM의 대체자라고 보면 틀리는 게 라이벌전이 아니에요. HBF가 HBM을 잡아먹으면은 3전 닉스의 약자 아니야? 그런데 이건 대체가 아니라 확장이죠. 예전에는 빠른 스포츠카, HBM 한 대만 있으면 됐는데 이제는 AI라는 도시가 너무 커져서 스포츠카도 필요하고 대형버스 D램도 필요하고 화물트럭, HBF도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AI의 업무가 분담이 되는 거죠. 넌 계산을 하면 난 기억을 할게. 그래서 최근 AI 기술, 세레브라스 등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 흥미로워요. AI가 문제를 풀 때 추론이죠. 모든 과정을 한 놈이 다 하지 않는다. 연산의 분업화가 있죠. 어떤 작업은 GPU 플러스 HBM 조합이 총대를 메고 어떤 데이터 보관 직업은 다른 구조가 맞고 결과적으로 미래의 AI 메모리는 HBM 플러스 DRAM 플러스 HBF 그리고 NAND 플러스 캐시 이렇게 층층이 쌓인 거대한 메모리 빌딩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파이가 얼마나 커지는 건데? 즉 누가 누구를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AI 서비스 한 단위를 돌릴 때 필요한 메모리의 종류랑 총량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랑 주가는 이런 스토리에 화답을 할 수밖에 없죠. 뒷단에서 돈맥 경화, 금리가 높아요, 자본 조달이 어려워요 이런 거는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터져도 나중에 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딥시크 뉴스가 되게 중요해지는데 최근에 딥시크가 가격 인상을 했죠. 근데 이게 단순한 물가 상승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AI의 경제학이 있는데 중국의 딥시크가 적게는 50% 많게는 무려 1100%나 AI API 가격을 대폭 올렸어요. 근데 이렇게 올리면은 AI를 쓰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이렇게 올렸냐? 실제로는 이렇게 가격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줄을 서서 기다리는 수요가 미쳤다. 즉 AI의 역설이 보통 물건은 싸지면은 돈을 덜 쓰게 되잖아요. 하지만 AI는 정반대다. 옛날엔 AI한테 한번 물어볼 때 비용이 1000원이라면은 비싸니까 한 달에 10번만 물어봤어요. 총 지출은 10,000원이죠. 그런데 기술이 발전해서 한 번에 100원으로 뚝 떨어졌다. 그러면 돈을 아끼지 않겠죠. 엄청 싸네 그러면서 1000번을 물어보게 되죠. 지출은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즉 단가는 낮아졌는데 사용량이 폭발하면서 결국 전체 컴퓨팅 수요는 훨씬 더 커지는 구조다. 즉 결론적으로 AI는 쓰면 쓸수록 배가 고픈 괴물이 되는 거죠. 딥시크가 가격을 올린 게 이 폭발적인 사용량을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자신감의 표현이다. 그래서 단가가 낮아지면은 진입 장벽이 무너지고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결국엔 더 많은 데이터 센터랑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해진다. 즉 AI 비용의 하락이 비용 절감이 아니라 수요의 대폭발을 부르는 신호탄인 거예요. 즉 시장 자체는 지금 총 수요 자체가 팽창을 하는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에 아니 평상시 우리가 얼마나 AI를 많이 활용하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죠. 그리고 앞으로 더 쓸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직관적인 거예요. 이러한 딥시크의 가격 인상은 역설적으로 AI 없이는 이제 못 사는 세상이 왔다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AI 효율화가 반도체 수요 감소라는 이런 논리는 위험해지는 거죠. 효율화는 곧 수요 감소가 아니라 AI가 싸질수록 AI는 더 많이 소비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젯밤의 주인공인 샌디스크가 들고 나온 숫자도 너무나 화끈했죠. 2030년까지 매출 성장 10%대 후반, 마진율이 80%, 숫자가 미쳤죠 진짜. 그리고 선언을 한 게 앞으로는 지긋지긋한 롤러코스터를 끝내겠다. 메모리 산업은 원래 운치기삼의 영역이잖아요. 과거에는 장사가 잘 되면은 너도 나도 공장을 짓죠. 물건이 너무 많아져요. 가격이 폭락하죠. 눈물의 감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업도 투자자도 내일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매일 가슴을 졸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약을 그냥 하세요.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도장을 찍어버렸다 샌디스크는. 우리가 어제 이야기했던 코히어런트랑 똑같죠. 삼전 닉스의 ATA랑도 똑같아요. 즉 앞으로 살 것 같아요라는 전망이 아니라 무조건 이만큼 살게라는 확정된 현금 흐름으로 바꾼 거예요. 메모리 칩을 그래서 파는 게 아니라 사실상 금융자산을 파는 구조가 되었다. 가격의 안전벨트가 나온 거죠. 이게 왜 반도체 산업에 엄청난 변화냐면은 이렇게 물량을 미리 잠가놓으면은 매출 가시성이 올라가면은 설비 투자 계획을 세우기가 용이해진다. 이게 용이해지면 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대출을 받기가 쉬워지잖아요.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줘요. 그러면 증설이 다시 안정적으로 가능해진다. 그리고 고객도 그러면 공급이 확보되니까 더 많은 AI 인프라가 지을 수 있다. 이게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금융적인 연결고리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다만 물론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샌디스크가 발표한 이러한 숫자들은 아직 미래 목표치예요. 물론 장기 계약의 베이스를 뒀지만은 실현된 숫자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숫자가 나온다기보다는 회사가 왜 이 정도 수익성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이 정도 그림으로 다가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이벤트가 반대편에 있는 어젯밤 폭락을 했던 세레브라스랑 연결이 되는데 한마디로 이제는 성장성만 보고 묻지마 투자를 하는 시대는 끝났다. 지금 성적표는 올 A인데 세레브라스가 주가는 낙제점이에요. 아니 숫자를 보면은 핵심 매출이 100% 넘게 성장했고 클라우드 매출은 300% 가까이 폭발했죠. 일감 따놓은 것만 무려 34조 원이에요. 그런데 시장의 질문이 바뀌었죠. 이제는 수요보다 수익성이 중요하다. 이제는 AI 쓰는 사람이 많냐를 묻지 않고 그래 매출은 잘 나오네. 그래서 너는 얼마나 남겨먹니? 세레브라스의 경우에 눈덩이 적자가 너무 컸죠. 비용이 무거워요. 클라우드 인프라를 유지하고 확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구조가 너무 무겁다 지금. 많이 팔긴 했는데 팔기 위해 쓰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즉 장사를 잘하는 거랑 돈을 버는 거는 너무 큰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샌디스크의 장기 계약 모델이 재밌는 게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이게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수익을 깎아먹겠다고 그때는 악재가 됐는데 이제는 반대로 주가가 여기에 화답하는 거예요. 정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죠.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이익을 안정적으로 버는 회사가 장땡이다. 그리고 활용 점정으로 여기에 오픈 AI랑 챗GPT를 운영하는 회사죠. 엔트로픽, 클로드를 운영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들이 들어오면은 또 한 단계가 올라가는 게 오픈 AI는 연환산 매출이 약 54조 원을 돌파했어요. 엔트로픽은 63조 원을 돌파했죠. 즉 이제는 더 이상 실험실의 벤처가 아니라 웬만한 대기업을 뺨치는 매출 복사기가 되었다. 그리고 번 돈은 다시 엔진에 쏟아붓고 있죠. 무한 루프예요. 물론 이익단이 아직 강하진 않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들이 번 돈을 어디에 쓰느냐. 바로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사는데 다 쓰죠. 여기서 돈의 순환고리가 완성이 되는데 챗GPT가 돈을 미친 듯이 벌어요. 그러면 번 돈으로 더 큰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선언을 하죠. 그러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GPU, HBM, 그리고 앞서 말했던 샌디스크의 낸드를 대량 주문합니다. 주문량이 확실하니까 장기 계약을 맺고 그 계약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또 더 키우죠. 그러면 성능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더 좋은 하드웨어로 더 똑똑한 AI를 만들어서 다시 더 많은 매출을 올리죠. 즉 AI는 이제 스스로 굴러가는 거대한 생태계가 되어버렸다. 이걸 경제학적으로 자기 증폭형 피드백 루프라고 하죠. 외부에서 돈을 수혈받아서 겨우 버티는 게 아니라 AI 스스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다시 성장을 하는 단계에 진입을 했다. 즉 AI는 이제 언제 꺼질지 모르는 불꽃이 아니에요. 스스로 연료를 채우면서 자생적으로 달리는 무한 동력의 엔진이 되었죠. 오픈 AI가 돈을 벌면은 샌디스크의 계약서가 두꺼워지고 샌디스크의 현금이 늘어나면은 다시 주주에게 돈이 돌아오죠. 우리들 투자자들. 이 단단한 고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자 그때 빠질 때는 정말 너무 괴로웠죠. 그런데 이때 분할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그리고 이런 일시적인 흔들림에 겁먹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은 지금 이 단단한 순환고리의 루프에 잘 안착을 하고 있는 거다. 아니 그런데 순환금융 논쟁이 있었잖아. 마이클 버리가 계속 문제를 삼는 게 있죠. AI 업계 안에서 돈이 돌고 있잖아 이 사람들아. 난 그래서 쇼 때리고 있는 거야. 물론 이 의심 자체를 버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돈이 순환하느냐가 아니라 순환의 중간에 계약된 외부 현금 흐름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전에는 투자가 많았다면은 지금은 점점 투자, 서비스 매출, 장기 계약, 선급 보증, 투자 이 모습으로 변환되고 있죠. 코어웨이브의 수주 잔고나 네비우스의 고객 계약, 샌디스크 그리고 코히어런트의 장기 계약, 삼전 닉스의 장기 계약 이게 바로 그 차이인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죠. 그리고 여기서 GPU의 10년 수명이 중요해지죠. 겉으로 보면은 오래된 GPU도 잘 돌아가는 애인데 이걸 대출해주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거죠. 3년짜리 소비자라면은 이제 대출이 불안한데 6년이 지나도 임대료가 유지가 되면은 자산의 경제적인 수명이 늘어나잖아요. 금융이 붙을 수밖에 없죠. 이게 엔비디아랑 금융 플랫폼 논쟁의 진짜 핵심이에요. 즉 그래서 지금 AI판은 AI 자산의 회전율이랑 수익률을 높이는 경쟁이고 GPU를 더 빨리 돌리고 더 오래 쓰고 같은 GPU에서 더 많은 토큰을 만들고 더 싼 전력으로 돌리고 메모리 구조를 바꾸고 낮은 가격의 모델을 더 많이 사용하게 만들고 장기 계약으로 공급을 확보하고 전부 같은 방향이에요. 즉 AI 한 달러의 캐펙스로 얼마나 많은 매출을 뽑아내느냐 이게 전부예요 AI는. 다만 잊으면 안 되는 게 앞으로도 계속 미래에 7월 말을 강타했던 시장 조정을 유발하는 중국의 위협, 양지 메모리, CXMT나 이런 회사들의 이야기도 계속 우리가 염두에 둬야겠죠. 계속 시장이 올라갈 때마다 이러한 친구들의 등장으로 균형을 잡아줄 거예요. YMTC 같은 회사가 낸드 출하량 글로벌 3위까지 올랐다는 거는 단기적인 한국 반도체 악재라기보다는 장기적인 가격 경쟁력이랑 중국 공급 리스크를 봐야 되는 문제인 거죠. 다만 삼전 닉스가 상대적으로 고부가 데이터 센터용 메모리에 집중을 하는 동안에 중국 업체가 범용 낸드의 점유율을 가져간다. 메모리 전체가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거랑 모든 메모리 업체가 똑같이 좋아지는 거 이거는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증거죠. 즉 AI가 메모리 산업을 구조적으로 키우더라도 그 성장의 가치가 어디에 계속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 코스피를 보면은 오늘 여러 호재와 악재들을 이야기했는데 물론 이야기의 내용이 좀 더 호재에 치중했던 만큼 코스피도 영차 다시 7천선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다만 몇몇 분들 같은 경우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있겠죠. 아니 5천대 초반까지 박살났다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물론 결론부터 보자면은 당연히 변동성은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도. 하지만 장기적인 펀더멘탈은 서두에서 우리가 짚었듯이 그 불씨가 이제는 그 2차 단계로 들어갔다. 다만 오늘 하루만 본다면은 앞으로 이제 계속 강하니까 더 간다. 이렇게 보기에도 조금 애매한 지점에 왔는데 지금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이 바뀌고 있다. 자, 8월 12일 저점이 6413, 13일 저점이 6760, 오늘 저점이 6848, 고점도 6668에서 6895, 오늘은 7010까지 올라왔어요. 쉽게 말하면은 누르면 누를수록 시장이 더 높은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폭락할 때는 반대죠. 올라가면 바로 팔고 조금만 밀리면은 전저점을 깨버리죠. 그런데 지금은 밀어도 전날 저점 밑으로 내려가질 않아요. 단순히 차트 모양이 예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밑에서 받아주는 돈이 있다. 누가 받아주고 있는 건가? 그렇죠. 최근 몇 거래일 동안을 보면 외국인이 코스피 현물을 쓸어 담고 있죠. 반대로 개인분들은 계속 팔고 있고 거의 정확하게 맞교환이에요. 이게 진짜 핵심이죠. 즉 지금 시장은 모두가 주식을 사서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라 개인분들이 반등을 하면 물량을 내놓고 외국인이 그걸 받아가는 시장.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주식의 주인이 바뀌는 과정이 가깝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 오늘 프로그램 매매 전체적으로는 순매도였어요. 약 700억 넘게.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거의 전부 차익 거래에서 나온 매도죠. 비차익 거래는 플러스. 한마디로 가격 차이를 이용하는 돈은 위에서 팔았는데 시장을 따라가는 돈은 크게 빠지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즉 ETF나 이런 장기 자금들이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3일 동안 비차익 거래는 거의 1조 원 가까이 순매수가 들어왔죠. 금액 자체로는 약해요, 근데 아직. 그러니까 전체 흐름으로 보면은 시장 자체를 바치는 수급은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오늘 차트랑 같이 보면은 재미있는 게 오늘 7천을 처음 제대로 두드렸어요. 그런데 위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도 저점은 6848에서 지켰죠. 즉 팔 사람이 있었는데도 시장이 무너지지 않았다. 이게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장면인데 그렇다고 또 무조건 안심해도 되느냐? 단기적으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현물은 엄청나게 사고 있는데 파생에서는 조금 다른 행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 외국인 지수 선물이 약했고 오늘은 주식 선물을 1조 원 넘게 매도했죠. 물론 외국인이 하락에 베팅한다. 너무 빠른 생각이지만은 지금 그림은 오히려 현물은 강하게 사고 파생으로는 위험을 좀 관리하는 모습. 여기에 가깝죠. 그리고 지금 상황은 상승의 속도가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인 게 8월 12일에는 거의 4% 올랐고 13일에는 3%대, 오늘도 2%대 상승이에요. 분명히 속도는 줄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3일 동안 4%, 3%, 2% 오른 거죠. 고속으로 달리다가 지금 속도를 조금씩 줄이고 있다. 즉 상승 에너지가 끝났다고 말하기엔 이른데 다만 여기서부터가 되게 중요한 구간인 게 왜냐면 7천이라는 숫자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급락 이후의 반등이었어요. 그런데 7천부터는 바닥에서 얼마나 올라왔냐가 아니라 올라온 다음에도 누가 계속 사주느냐.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거는 7천을 뚫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지금은 7천을 뚫고 다시 내려왔을 때 어디서 다시 받아주느냐. 예를 들어 7천을 찍고 6,900대 혹은 6850, 6760 이 정도까지 눌렸는데 그 자리에서 외국인이 계속 산다. 그럼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건 올라갈 만큼 올라갔으니까 파는 시장이 아니라 올라가는 과정에서 나온 물량을 계속 소화하면서 받아내는 시장. 그렇게 한번 소화하고 다시 7천을 넘어간다. 이거는 단순한 기술적 반등에서 새로운 상승 추세로 자 이제 만스피를 향해 가자. 이러한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죠. 반대로 조심해야 될 그림은 7천에서 계속 막히는데 거래량만 터지고 외국인 현물 매수는 줄어들고 6850, 6760 차례대로 무너진다. 이건 이제 잠깐 쉬어가지가 아니라 이번 반등을 끌고 온 외국인 수급이 정말 쉽게 시작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봐야겠죠. 특히 6630이나 6675 이 구간 여기까지 내려와서 지켜주면은 중기 상승 구조가 아직 살아있는 거고 여기마저 깨지면은 이번 반등의 성격 자체를 다시 봐야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코스닥을 보자면은 지금 코스피는 외국인이 다시금 상승 동력이 돌아왔는데 코스닥은 오늘도 1000억 가까이 팔았어요. 즉 지금 외국인은 한국 주식이면 아무거나 산다가 아니라 대형주로 골라 사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의 AI 실적 발표에 근거한 그러한 논리 아래. 그래서 지금 시장은 외국인이 대형주 중심으로 다시 포지션을 쌓는 선택적인 리스크온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 답은 꽤 명확한 게 개인분들은 이제 본전에 다가오니까 팔고 있는데 외국인은 사고 있고 차익 거래를 위해서 물량을 던지고 있는데 그래도 지수는 하이어 로우라고 하죠. 저점을 높여가는 거. 이 계단을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깨지는 순간을 보는 게 아니라 변동성은 무조건 올 거예요, 어느 순간. 이거를 누가 언제까지 버티게 해주는지를 보는 것. 그게 지금부터가 진짜 승부인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30년 동안 지금 가장 변동성이 심했던 산업 중 하나가 AI를 만나면서 그 변동성 자체를 계약과 금융으로 잠그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가보다 먼저 계약, 가격, 현금 흐름, 그리고 30년물 금리 이 네 개를 봐야겠죠. 우리 계좌를, 수익을 보존해주는 그 성공 방정식은 이 AI 수요를 누가 계약으로 묶고 누가 가격 결정력을 가져가고 누가 그 현금 흐름으로 다시 재투자를 해서 더 큰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바로 미래 부의 증식의 절대적인 답안이다. 오늘 벌써 금요일인데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이프, 그리고 입소문까지